시즌2가 막. 그렇죠. 쓰겠죠. 예. 이 정도 했으면은 또 네. 본 게임 3로 한번 업데이트하는 예. 것도 밀리터리 댄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C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시원하다. 야, 우리가 다음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방산. SLBM이 발사된 모습이네요. 자, 우리나라 독특한 방사능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 아시죠? 바로 폴란드인데요. 자, 폴란드가 새로운 무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 공중에 이은 폴란드 K 무기 수출의 마지막 퍼즐 바로 바다 아니겠습니까? C. 바로 잠수함인데요.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말에 예비 입찰이 마감됐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경쟁이 엄청 어마어마 빡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폴란드의 이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그 프로젝트 명칭이 오르카입니다. 오르카. 예. 근데 오르카는 폴란드어로 번고래라는 의미래요. 근데 딱 잠수함 사업 명칭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외형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둥글둥글한 게. 예. 이 그림은 상어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 그림은 뭐죠? 예. 이게 폴란드 해군의 이제 오르카 사업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X라고 하고요. 이 오르카 사업은 2034년까지 이제 2에서 4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근데 우리가 폴란드 바로 있는 바다가 뭐죠? 발트해죠. 발틱. 근데 발트해인데 이게 보면 바다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서해 비슷하다는데 평균 수심이 하여튼 50m 미만이어서 그 서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은 그래서 뭐 작은 거, 뭐 1000에서 2000톤급 뭐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3000톤급을 원한답니다. 큰 거 아닙니까? 큰 거죠. 실제로 저도 궁금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제 평균 수심이 그런 거지 똑같이 뭐 40몇 미터는 아니잖아.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3,000톤급 원하는 거는 맞다고 하고요. 이 사업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유로화로 22억 5천만 유로. 하나로 하면 3조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폴란드의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있는데 이 양반 발언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그러니까 7월 시작되기 2개월 전에 5월에 유럽뿐 아니고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폴란드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까운 유럽 나라들의 잠수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유럽 이외 국가들 잠수함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제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르카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1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폴란드 무기 구매 저희가 하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잠수함은 그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겁니까? 폴란드에. 나토 최전방에서 사실 러시아 육군을 저지하는 역할이 폴란드 역할인데, 맞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발트해 너머에 이제 러시아 해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또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폴란드는 러시아 최대 항구 도시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발트 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그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하고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실은 연결이 되는 해군의 그 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군에 투자한 폴란드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잠수함은 단 한 척입니다. 한 척이요? 예, 한 척. 그것도 이제 구소련에서 옛날에 들여온 그 킬러급 잠수함인 ORP 오르제우라는 건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한 척을 운영을 했고요. 또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르웨이 해군이 그 1960년대에 운영하던 그 옛날 기종인 그 배수량 485톤에 불과한 485톤이요? 지금 우리 3,000톤 얘기하고 있는데 코벤급 잠수함 4척을 들여오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얘는 이제 2021년에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척.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재기능을 하지를 못해서 앞으로 들여오게 되는 신형 잠수함을 위한 좀 훈련 용도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이 10년 전부터 계획은 있었대요. 근데 정치라든가 뭐 경제적인 이유들로 계속 이제 좌초가 되고 뭐 미루어지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쪽 때문에 그래서 해군 전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사실 결정하면 꽤 통 큰 결정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거 뭐 핵으로 가는 겁니까? 핵 추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도 낮습니다 정도로 완화해서 표현하는데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빵입니까? 그 정도.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그 그러니까 0%를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뭐 이제 우리 전행수 말씀하신 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보도도 있었대요. 실제로 뭐 핵추진. 우선은 그 핵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일단 그 사업 참여 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도 물론 핵추진 잠수함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이 또 서방 세계 편을 들고 있는 폴란드 쪽에 이걸 할 가능성도 제로죠. 그렇죠. 전례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래식 방식이 확실하다. 거의 100%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래식이라는 게 뭐 디젤 뭐 기관 그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뭐 재래식이라서 마치 뭐 물 건너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게 꽤 되는데 오래된 유행 건너간 그냥 뭐 핵 추진 못하니까 쓰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디젤 잠수함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세계적으로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는 나라도 40개국이나 되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디젤 잠수함도 350여 척이나 되니까 대부분이 디젤이겠죠 사실은. 사실 굉장히 숫자로 많이, 보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톤급의 중형 잠수함은 추가 사항 등에 따라서 가격이 최대 2조 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고가의 해양 전력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디젤인데 뭐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고난도 선체 건조 기술이 다 집약이 돼 있고요. 이 디젤 잠수함에도. 그리고 연관된 전투 체계 시스템이나 뭐 미사일 같은 장착 무기 이런 것들까지 좀 확장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젤 잠수함이 오히려 좀 해양 방사의 꽃이라고 불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이 디젤 잠수함 시장 좀 엄청난 것 같은데 뭐 그만큼 더 뭐 탐이 나기도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시장이 규모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폴란드 이어서 캐나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이제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총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폴란드가 3조니까 예. 한 10배 하면 30조. 그렇죠. 뭐 후하게 쳐도 뭐 50조. 우리가 조를 그렇게 후하게 한번 쳐볼까요? 한 40. 그러니까, 40 찔러요. 40. 그러니까 40. 뭐 50 이상은 안 주시네. 안 주세요. 경매하는 분위기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40 엄청 큰데. 근데 80조래요. 80조요? 근데 여기에 제일 큰 비중이 어디냐? 캐나다가 무려 뭐 일부 언론은 58조라고 그러고 하여튼 60조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의외네요, 캐나다. 단순히 이제 잠수함 뭐 열 몇 척 도입하는 뭐 그거로만 포함된 비용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유지 보수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럴 텐데 하여간 재래식 디젤 잠수함 시장이 일단 한 80조 정도 지금 될 걸로 이제 보고요. 그 스타트를 끊는 게 어디냐 바로 이제 폴란드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카 사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이 폴란드 3조 그 자체만 놓고도 큰 규모입니다만은 거의 뭐 80조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폴란드 건너서 막 캐나다, 필리핀까지 그냥 전 세계 쫙 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뭐 단가가 높은 만큼 뭐 잠수함 이거 그 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막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가 전에 한번 이제 폴란드 방송 특집할 때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MSPO까지 2번 가봤는데 폴란드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른바 밀떡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폴란드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 매체들도 꽤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 매체도 있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디펜스 24라는 게 있는데 7월에 그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신형 잠수함에 대한 요구, 전문 용어로 이걸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그러죠. ROC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건 이제 숫자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거는 수백 개 사항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사항만
무려 한 18개가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조건이 이 중요 군사적 사건이 일어날 전투 지역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수상 및 수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거는 뭐 그래야겠죠. 뭐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거 안 되면 어느 왜 도입합니까? 나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최소 30일 이상 잠항 물속에서 항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중 이제 최대 잠항 수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200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뢰는 물론 이제 대함 미사일로 수상 수중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원거리에서 대지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래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비행 중에 헬기나 해상 초계 같은 공중 목표물과 대공 미사일로 교전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발사된 어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킬 및 소프트킬 능력. 그리고 또 이게 현대전이 중요한 특수부대를 데리고 가서 상륙시키거나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숨이 차서 바톤을 원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열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기뢰요. 예. 기뢰를 이제 띄울 수 있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띄울 수 잠수하면서 있는, 기뢰를 예. 네, 그런 능력하고, 그 다음에 유인 혹은 무인 구조 잠수정과 또 원격으로 제어되거나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잠수함을 수용하고 도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11번째, 12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수중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도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물류 패키지 제공 능력이나 잠수함에 탑승하는 승조원과 정비 인원 교육에 필요한 패키지도 제공돼야 된다.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어뢰, 대함 미사일, 대지 미사일, 대공 미사일 및 대항 어뢰 같은 적절한 형태의 전투 수단도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온갖 미사일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해당 잠수함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용 무인 잠수정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그 마지막이 이제 18번째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진 기간 안에 잠수함을 인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인한 그대로 가니까요. 우리는 그냥 로켓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18가지 그 조건이 그 까다로운지 어떤 거 잘 모르겠거든요. 좀 네. 저야 뭐 비전문가니까. 그러면 뭐 어렵건 안 어렵건 우리나라가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 있습니까? 기술력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당연히 기술력 있고요. 있어요? 또 딱 적당한 잠수함도 모델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 제안할 예. 이 잠수함 모형인데요. 대통령님 아닙니까? 폴란드? 네, 이분? 폴란드 두다 대통령님인데 예. 바로 이제 폴란드 사업에 제안할 이러한 우리 잠수함 모형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산 안창호급을 장보고 3, 뭐 줄여서 이제 장쓰리라고 해요. 장쓰리라고 하는데 장쓰리 중에 배치 2급입니다. 이렇게 1단계가 아닌 2단계 잠수함이고요. 이 잠수함이 뭐 기네스급 기록이 뭐 있었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세계 기록급. 예. 최신 디젤 잠수함 중에 그 자망 기간이 가장 길다고. 그게 세계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놀랄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현역 디젤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죠. 예. 바로 이 도산 안창호급 이 바로 이 오르카 사업에 하여튼 우리의 그 후보가 될 텐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핵심적인 아까 이제 수중 자망 능력이나 자망 심도 관련해서 한번 따져보죠. 30일 이상 수중 작전 지속 능력, 그다음에 200m 이상 자망 심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배치 2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노 프라블럼. 노프라블럼 그렇죠. 예. 만족. 예. 그리고 이게 특기할 것 중에 하나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전에는 이제 납축정지라고 그래서 수중 항해 능력이 제한된 뭐 그런 적이었는데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이라는 게 또 이제 장점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한 잠수함이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일본에 이제 효류급이라고 있는데 30톤급, 그게 이제 11번, 12번 함이 리튬이온 배터리고, 그다음에 신형이 이제 타이게이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도산 안창호 3 배치 2급의 어떻게 뭐 라이벌 비슷한 이제 존재인데, 참고로 이 도산 안창호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 전지는 2000cc 승용차 100대분. 와. 이 배터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전력.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강력한 거죠. 리튬 배터리를 탑재할 장보고 3 배치 2는 이제 2025년에 잠수함이 침수가 돼서 27년에 해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면 정말 다행인 게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은 강점인데 다른 나라에는 예. 일본 빼고 없으니까. 근데 일본이 이번 오르카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더욱 이제 그러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예. 아니 가장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장착한 게 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참여 안 했을까요? 너무 비싸서? 예. 아니 그게 이제 폴란드하고 일본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던 게 2번 있었다는데 예. 옛날에 이제 이거 워낙 잠수함이 오래됐으니까 옛날에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의 무기 수출 금수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폴란드가 각 나라로 사업 참여 의향서를 보냅니다. 예. 야,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추진하는데 너네 참여할래?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 보내는데 그 대상에 일본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보내지도 않았대요? 예, 그래서 일본이 아예 이제 참여할 예. 이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일본이 왜 안 나왔냐? 불러야 가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안 불렀군요. 불러줘야 가는 그래, 거죠. 불러줘야 가는 건데, 이거, 명쾌하네요. 왜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네. 안 불렀다. 네. 아니,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완전히 핫하죠. 네. 일단 최신 기술이고요. 그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핸드폰 배터리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 니켈 카드뮴이니, 예. 니켈 수소니, 소위 2차 전지들, 즉 이제 충전해가지고 쓰는 그런 전지들의 뭐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가장 효율이 좋다. 가장 최신 기술이다. 뭐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지 음극판을 이제 리튬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전의 다른 전지들, 특히 뭐 납축 전지 이런 전지들에 비해서는 크기는 절반 정도인데 성능은 훨씬 우수한 게 특징이고요. 작전 환경에 따라서 잠항 시간을 이제 1.5배에서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군에서 이제 작전 상황에서 이거는 뭐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산 안창호급은 이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해서 그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공기 불요 추진 장치 A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잠수함보다 이제 잠항 시간이 3배나 늘어났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무슨 뭐 세계의 기록을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네. 사진을 보시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일반 그 납산 배터리, 납축 배터리의 그 효율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속력에서는 300%, 즉 3배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순항 시에 일반적인 이제 보통 순항 시에는 160%더 길어진 그런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만 따져도 일단은 뭐 용량도 크고 효율도 좋다는 거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순간 가속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교체나 정비 주기도 기존의 납산 배터리는 7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14년으로. 와, 14년이요? 네, 2배나 늘어났고.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대형 전광판에 전구를 갈듯이 조금 일부씩만 교환하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전반적인 추세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 잠수함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런 첨단 기술 방향으로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도 든든합니다. 이제 또 핵심적인 게 바로 무기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무기 요건은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폴란드에? 네, 이것도 우리가 센 부분이다. 문제 없음. 네. 만족. 뭐 문제 없음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수직 발사관 VLS를 이제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배치원급은 수직 발사관 6개, 그래서 SLB 6발,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제안한 배치 2급부터 이게 10개로 늘어납니다. VLS 10개, SLBM도 10발. 네. 배치 3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게 그 도산 안창호이 SLBM 발사를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잠항하는 장면이에요. 그쵸. 오.
이게 발사관 이 오픈되면서 오픈되는-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예. 오픈되면서 밀어 올려진 다음에 엔진에 점화가 돼서 콜드런치죠. 이제 발사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데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이듬해에도 이제 연속적인 시험 발사로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에는 기본적으로 이 현무2B 사거리 500km짜리를 SLBM으로 개조한 그러한 이제 일명 현무4B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 괴물 미사일 현무4, 5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참고로. 예. 그걸로 또 혼동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커요. 예. 그게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게. 예. 그래서 그게 머리통이 크다면서요, 그게 탄두가. 머리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도 이런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VLS를 갖춘 잠수함은 현재까지는 도산 안창호급이 우리께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BM만 있는 게 아니고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그 잠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잠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미사일들을 쏠 수도 있고 또 기뢰도 부설할 수 있고 어뢰 당연히 뭐 쏠 수 있고요. 요거 요건 6번에 원거리에서 대지 미사일로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거는 거의 뭐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요구 조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나올 정도로 뭐 이제 그랬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거 중에 특수부대, 뭐 드론 수용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서 한 9개 정도는 이미 그 순서대로 다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이 기술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우리 독자 개발 기술이라면서요? 예,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이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 진짜 우리 거네요, 대한민국. 네. 예. 게다가 뭐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얘기하듯이 이 장보고 3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잠수함 자체 설계 및 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됐고요. 예. 또 잠수함의 두뇌라고 불리는 그 전투 체계, 해전에서의 완벽한 작전 지속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나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독자 개발된 그런 기술입니다. 전투 체계로 이제 함 전반 탑재 장비들을 연동해서 통합 운용을 함으로써 항해와 전투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나 체계로 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수상 및 수중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는 그런 기존 장보고 2급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개량을 거듭하면서 또 크기도 커졌고 또 최첨단 무기 체계 갖추면서 잠수함 내부의 모든 시스템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약간의 단점은 소음이 더 커졌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음향 무반향 코팅제 그리고 이중 탄성 마운트 이런 걸 사용해서 한마디로 방음을 잘하는 겁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 만큼. 그래서 내부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소음을 흡수하는 소음 저감 기술도 또 새로 적용이 됐고요. 화렴 정종으로 중어뢰, 유도탄, 자항 기뢰 같은 우리가 연구 개발한 무장들을 또 탑재한다. 예.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수출될 때 이 패키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뭐 기뢰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 18가지인가요? 뭐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 18가지 다 오케이인 것 같은데. 예, 유 기자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수 이제 충족시킨다고 네.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중에 뭐 몇 개나 충족할 수 있냐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그렇죠. 있겠죠. 왜냐하면 다 이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예. 뭐 몇 개를 충족시키는지는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영업 비밀을 넘어서 이거는 그 국가 기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네. K 방사는 더 우리나라 이상 일이죠. 회사 더 일이 이상 아니라. 문제죠. 예. 그렇군요. 자, 잠수함이 이렇게 무리 없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깔려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그 불편한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먹는 음식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나름 고단백 식단을 자랑한다는 잠수함의 음식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본방 야사에서 심해 잠수함의 메뉴 레스토랑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샌드위치 하나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서브웨이가 지하철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길다란 빵에 배를 가른 후 다양한 속재료를 채워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둥글고 긴 빵 모양이 잠수함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 비화 때문이라도 승정원들이 잠수함 샌드위치를 즐겨 먹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식단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잠수함에서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잠수함 승정원들은 외부 세계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당연시 여기던 햇빛은 사치가 되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으며 약간의 진동도 위험하죠. 적이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해야만 하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잠수함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은 뭐니 해도 음식인데요. 문제는 다른 함들과 비교해 잠수함 조리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거였죠. 겨우 2명만이 조리 가능할 정도로 협소할 뿐더러 큰 취사 기구조차 없는데요. 심지어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다 보니 연기나 가스, 불꽃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불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전기 팬과 전기 오븐으로 모든 요리를 만들어야 하죠. 제약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식사를 기다리는 승조원들을 위해 조리병은 최선을 다해 요리하는데요. 이윽고 식사 시간이 되고 승조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승조원들의 눈빛이 기대에 반짝이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스테이크! 잠수함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예요. 어느 인류 호텔이나 레스토랑 스테이크에 못지않은 맛과 분위기를 풍겨요. 스테이크도 일품이지만 수육, 감자탕, 로제 파스타도 짱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잠수함 식단을 살펴보면 잠수함 식단의 메인이자 가장 별미인 스테이크부터 잠수함표 한방 수육, 등갈비찜, 감자탕, 해물탕, 오리 훈제, 우와 많다, 로제 파스타, 참치덮밥, 샐러드 등등이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육지 못지않은 양질의 식사가 항상 제공되어 왔죠. 아니, 그런데 공간도 협소한 데다가 조리 도구도 전기 팬과 오븐으로 제한적인데 어떻게 이 요리들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엔 잠수함 환경을 고려한 특제 조리법과 식단 구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잠수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스테이크는 불에 굽지 않습니다. 오븐에 쪄내는데요. 촉촉하고 야들야들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풍미까지 자랑하죠. 파인애플과 녹말가루를 첨가한 특제 소스가 더해져 맛도 상당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쓰지 않아 웰빙 식단으로 각광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굽는 요리는 특성상 냄새와 연기가 나기 때문에 잠수함 식단 대부분이 찌거나 볶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땐 일반 물이 아닌 심해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심해수는 시중에서 리터당 5,000원 이상 하는 건강음료로 한때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잠수함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메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한 편인데요. 조리가 오래 걸리는 곰탕은 식단에서 과감히 제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감자탕과 해물탕은 2주에 한 번 제공함으로써 승조원들의 만족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후식으로 사과나 배 등의 과일도 제공하는데요. 단, 수박은 예외라고 합니다. 혹여라도 수박씨가 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함내가 지저분해지고 장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잠수함 식단은 어떨까요? 디젤, 전기함 특성상 전기가 귀한 우리나라 잠수함과 달리 해외 핵추진 잠수함들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의 풍부한 전기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피쉬앤칩스를, 러시아는 빵에 연어알, 캐비어 등을 올려 먹는 거 하면 미국은 피자, 햄버거뿐만 아니라 튀김기를 사용해 치즈 스틱, 치킨
튜닝 등을 마음껏 먹는다고 합니다. 뭐 별로 뭐 호화로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아무튼 하지만 갈수록 뚱뚱해지는 장병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고 포 그린 정책을 시행, 모든 음식에 등급을 매기고 식단을 개편하면서 대부분의 튀김 요리가 적색 등급으로 분류되어 미 잠수함의 자랑이었던 튀김기가 제거되었다고 하네요. 잠수함 승조원들의 식사 분위기는 그 어느 부대보다도 화기애애하다고 하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면 승조원들은 좁은 식사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를 마주보며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공간과 작전 특성상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잠수함 승조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어 소소한 행복인 먹는 즐거움이 보다 충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아까 뭐 11개 업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폴란드 오르카 사업 우리에 대해 경쟁자는 이제 어떤 그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적군이 경쟁 상대니까. 비즈니스는 뭐 적이죠. 그러니까. 예, 그 적이죠. 전쟁이죠 사실상. 예. 예, 어떤지 한번 좀 예. 살펴보죠. 8개국의 11개사인데요. 이 8개국은 이제 우리나라, 독일, 그다음에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들 중에 아무래도 먼저 우리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역시 재래식 잠수함의 강국은 독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1, 2차 대전 때 유보트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이제 장보고 원투가 다 사실 독일 잠수함인데. 한때 우리 뭐 사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독일의 이제 지금 명칭 바뀌었지만 이제 그 하데베라고 있어요. 하데베 회사가 이제 그 2099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도입할 때 아주 우리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예. 처음에 이제 하데베에서는 우리를 좀 우습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들이 그렇죠? 뭐 솔직히 잘 나갔으니까. 네, 예. 우리가 뭐 이런 정도 1200톤급 되는 잠수함도 처음 도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뭐 알겠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면 뭐 이제 별로 경계 안 하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뭐 만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부 건조 과정에서 하데베사의 오류를 막 오류를 지적하고 사보에 뭐 그러니까- 사보 자세가 잘못됐는데 뭐 지적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얘들 봐라 뭐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이제 경계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독일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늦었죠. 이거 우리 It's too late. 우리가 청출어난 바로 뭐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 참여하는 독일 잠수함은 도대체 뭡니까? 네, 독일의 후보는 그 212 CD형이라고 하는 그런 잠수함인데 독일의 선박 제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라고 있어요. TKM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 하데베사죠. 티센크루프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그렇죠. 콩스버그사와 협력해 만든 잠수함입니다. 이 212 CD의 CD가 이제 공동 설계를 뜻하는 그 커먼 디자인이라는 뜻을 붙인 거고요. 총 6척을 건조해서 독일의 2척, 노르웨이의 4척 이렇게 인도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고 해요. 독일의 212형이 바로 한국 해군 손원일급 214형 잠수함의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랑은 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종,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종이고, 근데 이제 CD 이 부분 212 CD는 요걸 이제 확대 개량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거랑 밑에 보시는 거랑 좀 차이가 나는데 밑에 거 CD를 보시면 훨씬 커졌죠 지금 크기가 일단. 그러네요. 예, 또 수중 배수량도 원래 1,524톤이던 것이 지금 이제 2,500톤급으로 커진 것이고 다 적혀 있네요. 또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그 공기 불요 추진 AIP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중에서는 20노트, 37km쯤 됩니다. 시속.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무장 체계는 533mm 어뢰 발사관 4기하고 아직 개발 중인 IDAS 대함 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노르웨이의 경우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자국 콩스버그사의 대함 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NSM,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는 스텔스 미사일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이 지금 아마 장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물론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경쟁 기종입니다. 예, 뭐 폴란드 조건이 그러니 이쪽도 맞추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 생긴 게 그 잠수함이 둥글둥글한데 전 이거 무슨
뭐 각도죠. 주몰트 구축함인가 뭐 그건 줄 알았어요. 각졌어요 이거. 네. 이거 묘하네 생긴 그러니까 게. 이게 212 CD급이 상당히 좀 독특해 보이죠. 잠수함치고는. 그러니까 역시 예리하게 포착을 하셨네요. 우리.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네. 네. 선체를 평면과 각으로 설계를 했고요. 우리 F-117 스텔스기를 보면 기체가 보면 계속 각진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예. 이게 이제 초기 스텔스기 형상인데 그러니까 레이더파를 이제 적절히 흡수 또는 분산, 뭐 산란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마찬가지 스텔스 형상의 잠수함을 시도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대상은 뭐냐? 전투기는 레이더파죠. 예. 그 뭐 분산이든 흡수든 대상. 잠수함은 물속의 레이더가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음파. 죠 예. 그러니까 음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산란을 시키든 일부는 뭐 흡수를 하든 흡음파든 흡수를 하든 뭐 이런 식의 이제 음파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잠수함이니까 아니 근데 각진고하고 그 음파 이걸 뭐 이렇게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비슷한 뭐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둥근 형태로 된 기존 잠수함은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음파를 다시 모든 방향으로 반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평면과 각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면 넓은 파장으로 들어오는 전파를 좁은 빔으로 구조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좁은 빔으로 반사시켜서 다른 쪽으로 보냄으로써 탐지되는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원리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적용한 잠수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레이더 전파보다 훨씬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레이더 전파라는 거는 직선으로 전파는 항상 오지 않습니까? 항상 빛과 마찬가지로 항상 직선으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각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항상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근데 음파는 굉장히 느립니다. 물속에서도 느리고 여전히. 그리고 수중에 이제 그 수류,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속도도 변하고 각도도 변하고 그렇게 돼요. 파장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더 맞춰가지고 이거를 분산시키거나 이러는 그 선체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형태를 드디어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럼 그 설계대로 만약에 그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올커사 우리의 뭐 꽤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도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독일하고 예. 노르웨이가 이제 협상 조건 둘러싸고 이제 오랫동안 난항을 이제 겪었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이제 1호함 건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납기가 2년 정도 늦춰졌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근데 폴란드가 아시면 신속한 납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새고 예, 상황도 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 또 제일 강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는 2029년이 돼야 그 첫 번째 잠수함이 노르웨이 취역이 이제 가능할 거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독일은 그렇고 독일 다음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란드가 뭐 10년 동안 이미 계속 잠수함 도입을 좀 추진을 하다가 뭐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그런 상황들에서 과거에도 독일하고 함께 이제 제안을 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또 강국이 또 나오네요. 네. 프랑스는 배수량 3,000톤 규모의 바라쿠다급을 이제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바라쿠다급은 넓은 루비급을 대체하려고 2007년부터 건조를 시작을 해서 지난해 이제 1호함이 취역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요 점이 이제 단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선 단점이죠, 네, 사실은. 네. 폴란드는 어쨌든 재래식 잠수함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이 폴란드만을 위해서 지금 핵잠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다시 디젤 잠수함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핵잠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억지로 다시 디젤 잠수함으로 만들어서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그래서 어떻게 쿵탕쿵탕 해가지고 우리가 몇 조 원이나 이제 주고 그걸 살 생각을 해보면 별로 내키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3조 원 주고 우리가 그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검증된 거면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경쟁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군요. 예. 핵 추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그 다음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아직 마음 놓기는 이른데요. 그래요? 의외의 복병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유럽의 강국인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또 다방면 방산이 강합니다. 스웨덴이 보면 옛날 우리 다큐멘터리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말메이 눈물이라고. 그 스웨덴에 이제 그 조선 산업 유명했던 데예요. 말메라는 데가. 근데 거기가 이제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지하게 큰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크레인.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높이가 140m에 중량이 7,000톤이에요. 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 말매 그 조선소에 있었는데 이게 망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체시키거나 뭐 이래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어디가 샀냐? 현대중공업이 이제 산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예. 이제 지난 2003년에 샀는데 얼마에 샀냐? 단돈 1달러. 그러니까 이거 사가는 데가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사가는 데가 없으니까 예. 1달러에 팔 테니까 철거, 운송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다 사가는 쪽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얼마 들었냐? 무려 22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워낙 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예. 1달러에 사가지고 배달이 220억 원. 어우, 예. 이거, 예. 배송비가. 예. 이걸 새로 만들거나 뭐 하려고 그랬으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쪽이 지지친 거, 소위 포기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메이 눈물은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스웨덴 뭐 조선 관련 이게 쫄딱 망하고 포기했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중소형의 스텔스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고요. 수상함정은. 그리고 이제 또 잠수함이 또 강합니다. 잠수함을 오래전부터 해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세 말씀하신 AIP 있지 않습니까? 공기부로 시스템. 예. 이게 사실은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역사를 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기가 이렇게 산소 이렇게 하려고 물 밖으로 고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고 가끔. 고래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네. 재래식 잠수함 한 번은 스노클링을 해야 됐었는데 이게 이제 2, 3주로 길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AIP라는 건데 그 AIP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어디냐?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방식은 우리하고 다른데 네. 이제 스웨덴이 개발한 거는 스털링이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198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에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AIP를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예. 그 AIP를 그 같은 그 원조가 스웨덴이다. 이것도 놀랍네요. 네. 사실 공기 불요 추진 장치 AIP는 어떤 그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입니다. 즉 잠수함 안에서 공기를 쓰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그 구조를 총칭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스털링 방식을 바로 스웨덴이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잠수함을 따를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함내에 저장된 뭐 산소, 연료 이런 걸 사용해서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을 하고 배터리 충전을 하고 또 추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인데 근데 이제 디젤 엔진을 그래서 돌리려면은 결국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축전을 시켜야 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배터리로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 밖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고 그래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려면 이제 이 AIP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내부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건 연료전지 방식이고요. 연료전지 방식은 이제 그 수소산소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전지니까 수소산소를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건 발전기잖아요, 있잖아. 그걸로 발전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디젤 엔진도 있지만 디젤 엔진을 이제 가지고 바깥에서 그 공기를 받아들이고 어쩌고 하는 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 수소 연료 전지로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다. 네. 이제 보완을 서로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쓰고 있고 스털링 엔진이라든가 뭐 폐회로 디젤이라든가 메스마 방식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 특히 스털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디젤 엔진을 돌릴 수 있도록 물 안에서 이 뭔가 순환 장치를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배기가스를 도로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쓰는 옛날식이니까요.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연료전지 체계가 가장 발전적인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AIP를 사용하면은 자망 지속 시간을 2, 3주씩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지금은. 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1996년에 스웨덴이 최초의 현대식 AIP 잠수함인 이제 고틀란드 함을 이제 취역을 시키게 되죠. 예. 아, 얘가 그거군요. 예, 얘가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여해달라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빌려달라. 예. 어떤 나라이냐? 폴란드? 폴란드 저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건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A26 예. 차세대 잠수함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인 잠수정 스텔스 형상을 적용해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EU 회원국이잖아요. 본인들끼리. 예.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진짜 센 게 이제 준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향후 가깝게 얼마 있다? 80조 있다. 80조. 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게 어느 나라? 캐나다라고 캐나다. 했죠. 이제 캐나다.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캐나다는 일본을 불렀군요. 일본은 이제 최신형인 타이게이급을 이제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네. 크다고 이제 보는데 이쯤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북한 얘기 한번 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거를 진술을 하면서 예. 불안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전함 같아요. 우주전함. 네, 예. 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예. 거의 수중 경운기를 부릴 정도로 크지 않느냐. 프랑켄 서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프랑켄슈타인의 서브마린. 예, 그런 뭐 이렇게 덕지덕 뭐 이렇게 해놓은 그 예. 고철로 된 잠수함 선체를 뜯어와서 이 김문호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대로 향후에 갖고 온 것도 오래 써야 아니고. 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걸 재활용했다고요? 그 철을?